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장편소설 상록수로 널리 알려진 작가 심훈이 쓴 그날이 오면의 앞부분입니다. 1930년도에 쓰여졌다고 하니까 그 당시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썼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 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C.M. 바우라의 시와 정치의 세계적인 저항시의 예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시인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날,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은 작가의 염원대로 1945년 8월 15일에 찾아왔고요. 66년이 지난 그날이 또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여러분들이 현재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소개할 작품은 강경애 작가의 소금입니다. 강경애 작가는 1906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나 1943년에 사망한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 소설가죠. 37년 이 짧은 생을 살다 가셨는데요. 우리나라 근대 문학사에서 여성 작가로는 드물게 하층민의 입장을 자세히 그렸고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민중 여성의 해방을 동시에 추구했던 작가입니다. 1933년 지금의 중국 길림성 용정으로 건너가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당시 만주에 있는 문학동인 북향에도 참여를 했고 또 조선일보 간도지국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표작으로 월사금, 부자, 지하촌, 모자, 소금, 인간문제 등이 있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소금인데요. 이 소금 중 일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으로 240자를 다시 해독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작품이길래 일본이 이 내용의 일부를 지우기까지 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강경애 작가의 소금 함께 하겠습니다. 소금 강경애 농가 용정서 팡등이 왔다고 기별이 오므로 남편은 벽에 걸어두고 아끼던 수목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문 밖을 나갔다. 봉식 어머니는 어쩐지 불안을 금치 못하여 문을 열고 바쁘게 가는 남편의 뒷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참말 팡등이 왔을까? 혹은 자위단들이 또 돈을 달래려고 거짓 팡둥이 왔다고 하여 남편을 데려가지 않는가 하며 그는 울고 싶었다.
동시에 그들의 성화를 날마다 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토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애쓰는 남편이 끝없이 불쌍하고도 가여워 보였다. 없는 사람은 나하고 남이고 모두 죽어야 그 고생을 면할 게야. 별 수 있나 그저 죽어야 해. 봉야멈에 땅 꺼지겠어. 뭔 걱정 있어요? 팡둥이 불러서 봉식이 아버지가 팡둥한테 갔는데 팡둥이 아니라 자위단이 불렀으면 어쩌나 걱정하던 참이에요. 땅 주인 팡둥이 왔다면야 소장료 달라고 온 거겠구만. 참, 팡둥 그놈 소장료 받을 때는 어떻게든 나타나네. 아, 왜? 팡둥이 자위단한테 쫓겨서 용정으로 갔잖아요. 예, 그렇다네요. 그래도 용정 가서 새장가 들어 잘 산답니다. 근데 봉염내는 팡둥한테 줄 게 아직 남아있어? 아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이죠. 남아있을 수가 없지. 남의 땅 애걸복걸해서 뼈 빠지게 농사 지어놓으면 보위단한테 뺏겨. 보위단 물러가면 이번엔 자위단한테 뺏겨. 자위단은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이라면서요? 예. 일본 놈들 얘기만 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내 땅 놔두고 이번 반주까지 와서 고생이겠소. 이게 다 그 맞아요. 일본 놈들 때문이죠. 예. 벼 있기도 전에 쌀 내놔라, 보리 쌀 내놔라. 밥 먹던 숟가락까지 뺏어가니. 에휴, 이번에는 공산당이가 문가가 나타나가지고 또 설친다는데. 아이고, 없는 사람 사는 건 매 한 가지라니까요. 그러게요. 그나저나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몰라요. 매일 불안하게 살아서 그래요. 자위단 놈들도 곡식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막 죽이잖아요. 오죽하면 부엌에 토굴까지 파놨겠어요. 여차하면 숨으려고. 보위단 놈들도 그냥 사람 목숨 말길 묵같이 알았는데 자위단까지 그러네. 사람 목숨을 그리 쉽게 알다니 뭐. 아이고, 저 용이 올 때 됐네. 저 보영 엄마, 나 가요. 예. 사람 목숨이라는 게 원래 끊기도 쉽지만 그만큼 끊기 어렵기도 해요. 그들이 바가지 몇 짝을 달고 고향서 떠날 때는 마치 끝도 없는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떠나는 듯 뭐라고 형용하여 아픈 가슴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이곳까지 와서 어떤 중국인의 땅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으나 중국 군대인 포위단들에게 날마다 위협을 당하여 죽지 못해서 그날을 살아가곤 하였다. 봉식이 아버지한테 별일은 없을 거야. 아휴,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안 되겠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안정이 될 것 같은데. 맞아, 매주나 햇볕에 말려야겠다. 그는 매주를 떼어서 문 밖에 가지런히 내놓았다. 그리고 그는 비를 들고 매주의 먼지를 쓸어내었다. 그는 하나하나의 매주덩이를 들어보며 간장이나 선호동이 빼고 고추장이나 한 단지 담그고 그러자면 소금이 2마름 가져야 하는데. 아휴, 소금. 참. 우리 고향서는 소금으로 이를 다 닦았건만. 다녀왔습니다. 왜 벌써 와? 오늘 방공일이야. 어머니 매주 내놨네? 혹 아버지 가시는 거 봤니? 정팡동에 왔더라. 팡둥이? 정말 왔디? 응.
자위단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근데 아버지 어디서 봤니? 황동집. 아버지랑 자위단들이랑 함께 앉아서, 자위단하고 같이 있디? 응. 근데 어머니, 오빠는? 네 오빠도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월세금 없어 학교는 안 간 것 같고. 그때 가볍게 귓가를 스치는 총소리. 그들 모녀는 눈이 둥그레서 일어났다. 집나가리 밑에서 졸던 검둥이가 어느덧 그들 앞에 나타나 컹컹 짖었다. 유랑. 그들은 마적단과 공산당을 번갈아 머리에 그리며 건너 마을을 바라보았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그들로 하여금 한층 더 불안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아까까지도 시원하던 바람이 무서움으로 변하여 그들의 옷가를 가볍게 스친다. 네 아버지나 어서 오셨으면.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난 것 같은데. 어머니, 가만 좀 있어. 네 오빠는 봉식이는 왜 안 오는 거야? 어머니! 봉식아! 네 옷에 피가. 오빠, 무슨 일 있어? 전신에 피투성이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만. 어머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버지가 자위단들한테 곰실곰실 잘하는 게 불안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자위단도 못 지르던 공산당 될 거야. 안 된다. 공산당은 안 돼. 네 아버지도 사람 보려고.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냐?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냐? 이튿날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 봉식이는 바람이나 쏘이고 오겠노라고 어디로인지 가버리고 말았다. 모녀는 봉식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다 그 봄이 다 지나도 돌아오기는 고사하고 소식조차 끊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다 못해서 봉식이를 찾아서 떠났다. 마침내 그들은 용정까지 왔다. 봉식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고학이라도 해서 공부해야지 그런 거 너도 들었지? 어머니. 그럼 용정 어딘가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을 텐데. 근데 용정에 있는 학교 죄다 찾아가 봤지만 오빠는 없잖아. 그러게 말이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어머니, 우리 오늘은 어디서 자? 또 길에서 자야 해? 아니다. 오늘은 팡둥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볼 거야. 가자. 해가 거의 저갈 때 그들은 팡둥을 찾아갔다. 팡둥은 눈을 크게 뜨고 반가운 뜻을 보이었다. 봉엠의 어머니는 그의 반가워하는 눈치를 살피자 한숨을 남몰래 몰아쉬었다. 팡둥은 봉엠의 머리를 내려 쓸었다. 그 후부터 모녀는 팡둥집에서 일이나 해주고 그날을 살아갔다. 팡둥은 날이 갈수록 그들에게 친절하게 굴었다. 팡둥의 아내가 친정집에 다니러 간 그 이튿날 밤이다. 그는 팡둥의 아내가 시켜놓고 간 팡둥의 속옷을 재봉침하고 있었다. 팡둥 아내가 오기 전까지는 다 해놔야지. 그래야 좋아할 거야. 팡둥 아내가 눈치 주는 것도 점점 심해지고 차라리 팡둥한테 부탁해서 집이나 하나 얻어달라고 할까? 아니야, 안 돼, 그건.
안 돼. 다 해야 돼. 봉식아, 너는 어째 이 어미를 찾지 않느냐? 방등 목소리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나다. 앉아서 일만 했어? 예. 근데 무슨 일로? 내가 밤새 일하는 거 고생하는 것 같아서 찾아온 걸까? 이참에 방이나 하나 얻어주시오. 말해볼까? 누구시야? 내 해야? 예. 부인이 해놓으라고 해서. 내 해구나. 저기, 배고프지 않아? 우리 방에 가서 찬물도 먹고 과자도 먹자. 아유, 왜 이러세요? 배고프지 않아요. 가. 자, 어서. 아유, 왜? 아유. 일감도 끝내야 하는데 이 기회에 방이나 얻어달라고 말해야 하나 어쩌나. 뭐해? 빨리 와. 집 나가고 싶어? 예. 방둥은 아까와는 달리 언성을 높인다. 그는 가슴이 선뜩해서 얼른 따라갔다. 그러나 비쭉비쭉 나가는 방둥의 살찐 뒷덜미를 보았을 때 싫은 생각이 부쩍 들었다. 그리고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앞서 걸어가던 방둥은 휘끈 돌아보았다. 그 얼굴은 무엇라고 형용할 수 없는 무서움을 띠었다. 그는 맥없이 따라갔다. 그리고 잠든 봉여미를 생각할 때 소리쳐 울고 싶도록 가슴이 답답하였다. 해산. 이듬해 늦은 봄 어느 날 석양이다. 봉염의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다가 두 눈을 부비치며 방문을 바라보았다. 빨간 문 위에 처마 끝 그림자가 뚜렷하다. 아무도 없네. 어머유, 왜 그래? 누구 기다려? 오빠 기다려? 아니다. 오늘은 방둥이 오려나? 대체 어딜 가서 그리 오래 있을까? 내가 애기 가진 건 알 텐데. 어머유, 뭐해? 아무것도. 내가 미쳤지. 방둥이 그놈 죽여도 부족한데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 죽고 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남존네 살냄새를 그리워하다니. 내가 미쳤어. 그런데 확실히 방둥이 냉랭해진 건 사실이야. 맞잖아, 방둥이다. 어머유, 왜 그래? 아니야. 주인 아저씨가 외출했다가 돌아왔으니 그러지. 방둥이 올 거야. 나보러 올 거야. 아줌마이, 주인님이 오래. 그는 방둥이 아님에 다소 실망을 하면서도 안심되었다. 그러나 방둥이 자기를 보겠다고 오라는 말을 들으니 부끄러움이 확 끼치며 알 수 없는 겁이 더럭 났다. 저를 찾으셨다고. 자식을 얼마나 잘 둔단 몰라. 무슨... 애비 원수인 공산당에 들었을까?
그런 것들 10번 죽어 좋아. 혹시 우리 봉식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당 친척 안 돼. 공산당과는 우리 원수야.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못 있어. 나가. 무슨 우리 봉식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국자가에서 당신 아들 죽었다. 죽어요? 우리 봉식이가? 공산당인이 죽어야지. 만주국에선 공산당을 죽여. 아니, 봉식이 무사하죠? 그렇죠? 당장 나가. 공산당 가족이 있으면 우리도 힘들다. 그렇다고 우리더러 나가라니. 아니죠. 지금 잘못 말한 거죠? 나가라! 지금 당장! 모녀는 문 밖에까지 밀리어 나오고도 팡둥이가 따라 나오며 말리려니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보따리를 가지고 대문을 향할 때까지 팡둥은 가만히 있었다. 봉염의 어머니는 노염이 치받치어 휙 돌아서서 유리창을 통하여 바라보이는 팡둥의 뒷덜미를 노려보았다. 그들은 정신없이 시가를 벗어나 해란 강변으로 나왔다. 강물이 앞을 막으니 그들은 우뚝 섰다. 어머, 우리 이제 어디 가? 저 안에 네 아버지하고 봉식이가 있을 거야. 어머니, 왜 이래?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어버릴 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이 생명이 사나움질거리네. 어떡해. 말더러 어떡하고. 어머니, 살아야 돼. 어머니, 밖으로 나와. 어머니. 죽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동념이 너하고 또 뭐? 아니야. 며칠을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뭐라도 먹어야 생명을 지키는데. 그래야 하는데. 어머니, 배고파? 저기 파 있다. 그래도 파는 먹을 수 없어. 어머니, 파는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생명을 지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유모. 아기를 죽이려다 죽이지 못하고 또 무서운 진동기를 벗어난 봉염의 어머니는 이제는 살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들은 사정하여 남의 집 헛간에서 지냈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이름을 봉이라 지었다. 그리고 우연히 빨래터에서 용의 어머니를 만나 남의 집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전유모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가족은 데리고 갈 수 없어 단칸방을 하나 구해 봉염과 봉이를 살게 했다. 전유모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틈만 나면 집으로 달려왔다. 봉염아, 어머니! 이거 옥수수야. 빨리 먹고. 봉이야. 어머니, 봉이 겨우 잠들었어. 우유 먹기 싫다고 울다가. 봉이야, 어서 눈 뜨고 엄마 젖 먹어. 저기 주인집 마님이 알면 난리 난단 말이야. 몰래 빠져나온 거니까. 어서. 그래 잘 먹네 우리 봉이. 근데 어머니, 어디 아파? 힘들어? 아니, 어머니는 괜찮아.
아무래도 괜찮아. 우리 봉염이 어린 동생 보느라 힘들지? 아니야, 난 괜찮아. 그나저나 너네 오빠는 어디 있다니? 응? 오빠 죽었다면서. 아니야. 거짓말한 거야. 네 오빠 죽은 거 난 못 봤어. 그럼 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젖 먹여서 키우는 애기는 괜찮아? 응. 명수라고 하는데 귀여워. 지 친엄마보다 날 더 따라. 그러네. 우리 엄마는 자식을 셋이나 키우는 거네. 미안하다 봉염아. 아프지 말고. 열병이 돈되더라. 혹시라도 어디 아프면 바로 엄마한테 연락해. 엄마한테 가도 돼? 아니 뭐 주인 마님이 뭐라 하시겠지만 뭐 어쩌겠어. 아프면 바로 와. 아유 가야 하는데. 봉이야 그만 먹어야 돼. 봉염아 동생 좀 달래. 엄마 간다. 미안하다 봉이야. 봉염아 너도 어린 나이에도 동생 돌봐야 하고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어느 여름날이다. 봉여미는 열병에 걸려 밥도 못 지어 먹고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봉이까지 열병에 전염되어 계속 울기만 했다. 열병에 걸린 지 사흘 후 봉여미는 죽고 말았다. 그는 할 수 없이 유머를 그만두고 명순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봉이 역시 몹시 앓더니 그만 죽었다. 남의 새끼 키우고 제 새끼를 죽인단 말이니. 너희들 모두가 난 어쩌란 말이야. 나도 데려가라. 나도 데려가. 봉염 엄마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응? 애들한테 갔다 와요. 아이고 이 밤에 공동묘지는 왜 가고 그래요? 그러다 다쳐요. 다쳐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라서 뭐하네요 여기 어머니. 예.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나는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 고향상 떠나야 했고. 그거야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못 살게 하니까 중국 놈들 밑에서 죽어라 일만 하다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영애 어머니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요? 네? 아이랑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말을 받는데요. 시절 잘못하는 게 죄죠. 문제가 있어요. 나 우리 애들한테 갈 거야. 나도 데려가달라고 빌 거예요. 아이고, 안 먹었으면 그래도 살아야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야죠. 그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술술 흐른다. 자신은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가 의문이 되었다. 마음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잊으면 이 위에 더 행복은 없을 것 같다. 비도 그쳤네. 어떻게 산대요? 어떻게? 봉식이는 아직 살았을지 모른다면서요. 봉식이 생각해서 기운을 내세요. 네?
봉양 어머니. 예. 우리 영감이 요즘 소금 밀수를 하는데 그게 이물이 많이 남는데요. 위험하기는 하지만 뭐 이물이 많이 남는다니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소금 밀수요? 그의 말에 봉염의 어머니는 기운이 번쩍 나면서도 다시 얼핏 생각하니 두 딸을 잃은 자기다. 남들은 아들, 딸을 먹여 살리려고 소금짐까지 지지만 자신은 누구를 위하여? 마침내 자기 일신을 살리려는 결론을 얻었을 때 그는 너무나 적적함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일신일지라도 스스로 악을 쓰고 벌지 않으면 누가 뜸을 한술이나 거저줄 것일까? 굶는다는 것은 차라리 죽음보다도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다. 밀수입. 북극의 가을은 몹시도 스산하다. 우레 같은 바람소리가 대지를 뒤흔드는 어느 날 밤, 봉염의 어머니는 소금 너마를 자루에 넣어서 이고 일행의 뒤를 따랐다. 그들 일행은 모두가 6사람인데 그 중에 여인은 봉염의 어머니뿐이었다. 앞에서 걷는 길잡이는 10여 년을 이 소금 밀수로 늙었기 때문에 눈 감고도 용이하게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무슨 수상니까? 아니네요. 어제도 이 근방에서 소금 밀수를 하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대요. 다들 조심하면서 서두릅시다. 남들은 속옷을 입었는데 봉염의 어머니는 겹옷을 입고 발가락이 나오는 고무신을 신었다. 그러나 추운 것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에 인 소금자루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 무거워. 좀 쉬었다 가면 안 되나? 아니야.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왜 저렇게 빨리 가지? 무거워. 소금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만 쏟아버릴까? 어떡해. 안 걸릴 때는 특히 조심들 하시고. 자, 한 번에 건넙니다.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소금이 물에 젖을 거야.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왼발에 힘을 들이고 섰다. 그때 그는 죽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득하고 다만 소금자루가 물에 젖으면 녹아버린다는 생각만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발끝으로부터 머리털 끝까지 뻗치었다. 앞서가는 사내들은 거의 강가까지 와서야 봉염의 어머니가 따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근방을 찾아보다가 하는 수 없이 길잡이가 오던 길로 와보았다. 길잡이는 용이하게 그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더 지체하였더라면 봉염이 어머니는 죽었으리라 직각되었다. 부인! 정신 차려요, 부인! 부인,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걱정 말아요. 물에 젖기는 했지만은 많이 녹은 건 아니니까. 어떻게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소금은 꼭 쥐고 있대요. 부인. 지친 건 알지만 서둘러야 해요. 부인 찾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했거든요. 어서요. 자. 그 순간이 지나가니 또다시 마음이 졸이고 무서워서 잠시나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봉염의 어머니를 가운데 세우고 여전히 걸었다. 그들이 어떤 산마루턱에 올라왔을 때 여기 누구네? 뭐예요? 없는 거 꼼짝 말고 서라. 그렇지 않으면 쏘갔어. 일단 손을 들어요. 마적 다니면은 소금 다 뺏길 거고. 안 되는데. 공산당이면은 소금은 안 뺏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공산당도 싫은데. 가만히 있어요. 소금 장수들이구만. 여러분, 당신네들이 왜 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이 소금짐을 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공산당이네요. 그럼 소금은 안 뺏기겠네. 어쨌든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왔어. 우리는 여러분의 동지지. 적은 아이요. 공산당들 연설 참 좋아해. 그들은 말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서 말을 그치고 놓아 보냈으면 하였다. 그리고 이 산 아래나 혹은 이 산 저편에 경비대가 숨어 있어 우리들이 공산당의 연설을 듣고 있는 것을 들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자꾸 일어난다. 어둠 속에서 연설이 끝난 후에 잘 다녀가라는 인사까지 받았다. 그들은 얼결에 또다시 걸었다. 저들이 우리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하고 뒤따라오면서 총질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냥 모르지요. 빨리 빠져나갑시다. 그러나 그들이 산을 넘어 반머리로 들어설 때 비로소 안심하고 공산당들, 일제의의 원문 탈락 부문, 들이지 않고 한숨 끝에 단식하였다. 봉염의 어머니는 조급한 마음을 진정할수록 저들이 의심할 수 없는 공산당들이었구나 하였다. 그리고 아까 그들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섰던 자신을 비웃으며 세상에 제일 못난 것은 자기라 하였다.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이와 같은 구렁에 빠뜨린 저들 원수를 마주하고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떨고 섰던 자신. 보다도 평시에 저주하고 미워하던 그 맘조차도 그들 앞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한 자기. 이러한 자기는 지금 살겠노라고 소금자루를 쥐고 두 다리를 움직인다. 그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리고 못난 바보일수록 살겠다는 욕망은 더 크다고 깨달았다. 그들은 낮에는 산속에서 혹은 풀숲에서 숨어 지내고 밤에만 걸어서 사흘 만에야 겨우 용정까지 왔다. 집까지 온 봉염의 어머니는 소금자루를 어디다가 감춰야 좋을지 몰라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낡은 상자 안에 넣어서 방 한 구석에 놓고야 되는 대로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찬바람이 실실 돌고 방바닥은 얼음덩이같이 차다. 그는 머리와 발가락을 어루만지며 목이 메어서 울었다. 봉엄마, 봉이야. 명수도 보고 싶어.
눈물도 여유가 있어야 나는구나. 그래, 목숨 걸고 가져온 저 소금 빨리 팔아야지. 소금 남들은 다 팔았을 텐데 순수한테 들키지 않고 잘 팔아야 돼. 아, 이게 어떤 소금인데. 이거 팔면 얼마나 벌까? 8원하고 80전. 그럼 밀린 집세 내고 이거 미천으로 장사라도 해야지. 무슨 장사? 그는 무심히 만져지는 소금덩이를 입에 넣으니 어느덧 입안에는 군물이 시르르 돌며 밥이라도 한술 먹었으면 싶게 입맛이 번쩍 당긴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침을 두어 번 삼킬 때 소금이란 맛을 나게 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소금이 들지 않으면 맛이 없다. 생각하니 자신은 소금 들지 않은 음식과 같이 심심한 생활을 한다. 아니, 괴로운 생활을 한다. 열아! 문 열지 못할까? 누구? 당신들은 수사? 소금이라. 소금표 내놔. 관에서 파는 소금은 소금표 써주는 거 알지? 그게 잃어버렸어. 밀수지? 너 소금 밀수에서 몰래 팔러 다니는 년이구나. 당장 일어나! 순사는 이것이 관염이 아닌 것을 곧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잡아 낚아챘다. 일제의의 원문 탈락 부분. 그는 벌떡 일어났다. 강경애 작가의 소금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만수 교수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먼저 지문 중에 일제에 의해 원문 탈락이라고 소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 부분 중에 90%를 복원하신 분인데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실 듣는 청취자분들도 그랬고요. 어떤 내용이던가요? 네,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소금을 밀수입하다가 만난 공산당원이 하던 말이 다시 떠오른다. 당신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친구이다. 당신과 우리가 합심해야 우리의 적을 물칠 수 있다. 라고 하던 그 말. 그 공산당원이 지금 여기 있었으면 내 소금 자루를 빼앗아가는 저자들과 맞서 싸워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봉염이 어머니는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워진 부분 내용 중에는 이제 공산당을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게요.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기가 이제 1930년대 그 시대는 일제 강점하였고 그때 공산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사학계에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식민 치하에서 가장 비타협적으로 항일운동을 벌였던 것이 사회주의 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는 공산당에서 대해서 악의적인 선전을 전개했고요. 또한 검열에서 가장 예민하게 삭제했던 것이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라디오극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이 작품에서는 공산당을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다가 네. 결말에 가서 이렇게 긍정적인 묘사로 반전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제가 공산당에 대한 악의적 선전을 전개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긍정적인 묘사로 반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마지막 부분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경애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강경애는 그것과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결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군데는 검열에 의해서 삭제됩니다. 단 한 군데가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한 군데만 보더라면 강경애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가 조금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복원 결과 맨 마지막에 긍정성의 묘사가 확인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발표한 작품인데요. 근데 내용 중에 보면은 아예 일본을 그냥 대놓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원문에서는 X단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사실 당시 친일파들이 만든 자위단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자위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본을 비판할 수 있었던 건가요? 예, 이 문제가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요즘에도 그 일본 우익들이 툭하면 하는 망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식민 통치를 통해서 조선이나 뭐 만주나 대만이나 더 잘 살게 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그들이 발상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제는 만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주를 야만의 땅이고 일제의 통치에 의해서 비로소 문명화된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조선 강점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택했죠. 이렇게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위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검열에 있어서도 이런 이분법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위단은 물론 친일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민간 단체고 일본인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주도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자위단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의 비문면성, 야만성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죠. 문명적인 통치와 질서는 오로지 일본군과 일본 경찰을 통해서만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자위단은 친일적 단체이긴 했지만 일본군하고는 구별되는 중간자적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런 어정쩡한 주의 때문에 X단이라고 하는 엉거주춤한 표현도 검열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만수 교수와 함께 강경애 작가의 소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이 소금이죠. 유시워 시인의 시 중에 소금인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노래로 만들어져서 안치환 씨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이 소금이라는 게 음식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녹아 없어지기도 하나 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강경애 작가의 소금,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